대표적인 급식재료는 오지다, 지리다, 그리고 이응짓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박, 중박, 소박, 씨박이도 인정하는 각질이고요. 오지고요. 고요고요. 동휘? 보감. 이게 뭐야? 나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지한입니다. 예. 한글날 특집 강연자로 나와주셨는데 못 본 새 교수님이 되셨어요. 저보다 더 좀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바쁘셔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한글에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글 역사를 좀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학위도 받고 그리고 교수된 지는 이제 한 6년 됐네요. 예. 근데 어쩌다가 한글을 공부하시게 된 겁니까? 그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이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를 이제 소개한 거예요. 그때 뭐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날 방송이 끝났는데 시청자께서 아마 전화를 하셨었나 봐요. 여는 법칙도 모르고 무슨 진행을 하냐. 이 밤의 끝을 잡고가 아니고 이 밤의 끝을 잡고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발음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게 됐어요. 뭐 지금도 뭐 잘못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 솔리드 노래 신청만 들어오면은 그걸 소개하기 전에 항상 이 밤의 끝을. 아, 예. 아, 네, 솔리드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안 보이시게 된 그 계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안 보이시게 돼가지고 예. 한간에는 뭐 은퇴설, 이민설 이런 것들이 돌기도 했었거든요. 그건 어떤 건가요? 저 은퇴나 뭐 이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방송이 안 나오니까 좀 이제 그런 소문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정 교수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말고도 또 다른 철수영이 분들이 오셨는데요. 각자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저 권혁수 씨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설민석 선생님 성대모사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보기 위해서 어쩌다 어른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아, 그 강의에 관심보다는 강의를 하는 분의 말투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급식제를 배우고 싶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급식제 전문가 역사 가왕 설민석입니다. 설명수입니다.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인 급식제를 배워볼 텐데요. 대표적인 급식재료는 오지다, 지리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너무 충격적이거나 아주 놀라울 때 오지고 지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김경호 씨의 사랑했지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때론 가슴도 지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마야. 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롬곡옴롭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처음 들어봤어요. 자, 롬곡옴롭 거꾸로 보게 되면 폭풍 눈물이라는 말을 뒤집어 놓은 것이 됩니다. 왜 뒤집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지고 지리는 급식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조어 현상은 세종대왕님이 원하신 일은 아닐 겁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게 어떨까요? 이상 서력수였습니다.
차오루 씨는 사실은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말을 잘한단 말입니다. 저 한국에 오고 나서 공부해서 한국어 자격증 땄어요. 아마 교수님 자격증 있어요, 한국어. 없죠? 저는 한국어 자격증은 없습니다. 저 예. 이겼어요. 네. 차오루 씨가 이겼어요. 예. 네, 그때 1년 반 공부하다가 4급 땄어요. 최고급은 6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따면 아마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6급. 네. 네네. 시험을 안 봐서 그렇지 충분히 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면 한국에서 뼈를 네. 묻으려고. 야, 저 정도면 열심히 그냥 6급입니다. 공부했어요. 네, 시험 안 봐도 됩니다. 6급이네요. 예. 차오루 씨 처음 한국말 배울 때 네. 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학교에 다녔을 때 그 교수님 되게 예뻐해 줬어요. 아유, 우리 새끼 얘기했는데 제가 새끼라는 말 안 좋은 말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혹시 뭐 잘못했어요? 왜 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칭이라고 너무 예뻐서 그래서 애정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저도 교수님 사랑하니까 안녕하세요 교수 새끼 이렇게 요즘에 제가 이렇게 먹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전어잖아요. 가을 전어.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그 김에다가 밥을 얇게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어 한 마리를 탁 올려요, 그냥. 그리고 거기다 고추냉이를 살짝 발라가지고 간을 해요. 그래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먹으면요. 전어 김밥인데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누나 꼭 침 한번- 닦아요. 흘렀어요. 네.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 얘기에 우리 저 교수님 굉장히 입맛을 따시는데 네. 예. 교수님한테도 김이 묻어 있습니다. 알지. 6급. 오늘 또 정 교수님의 강의를 꼭 듣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따로 방청객으로 오신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청 신청을 직접 하셔가지고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재환 선배님께서 녹화를 하신다고 그 소식을 듣고 꼭 방청객으로 가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직접 좀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설레요. 떨리고 정재환 씨는 저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자주 만나거든요. 그렇게 뭐 가슴이 설레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정재환 예. 씨를 뵐 때마다 설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히나 더욱더 그렇고 사실은 제 저분 인생에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우리 정재환 선배님께서 스스로 많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준 것도 정말 고맙고요. 예, 근데 부담은 되죠. 네, 그냥 뭐 이게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주제는 어떤 겁니까? 한글 위대한 유산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저는 이 한민족 역사에서 한글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조금 그 한국어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식지 않았나 네. 그런 것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뭐 두루두루 좀 우리 한국어에 대한 또 한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때부터 썼고 죽을 때까지 쓸 말 기억부터 hit 오늘 지금 우린 어찌 쓰고 있을까 TV 노편에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은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하는 듯템 겨웃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What a 한글 What a 한글 What a 한글을 보아라. 편안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중국의 청도라는 곳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공원 앞에 붙어 있는 표지판인데요. 일단 이 한국어가 적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반갑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읽어봤는데 공원으로 금지되는 애완동물과 차량. 이게 한국어인데 뭔가 표현은 좀 어색해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뭐라고 쓰나요? 공원에는 동물과 차량이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됩니다. 네, 김민경 씨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어색하네요. 아, 그래요? 대개 이제 우리가 차량 및 애완동물 출입 금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네네네. 예. 좋은 년 담배 술 상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밑에 이제 그 중국어가 적혀 있는데 혼연 연주 상점이죠. 그러니까 이 혼연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혼연. 예. 그러니까 저것을 이제 좋은 년이 아니고 좋은 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야 됐겠죠. 그럼 이제 조은의 담배 술 상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좀 웃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공감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카톡 대화입니다. 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지금 줄게. 계좌번호가 뭐야? 계좌번호 부르라니까? 이분 절대 돈 못 받습니다. 이번에 가본 맛집은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 형과 동생에 대합니다. 동생, 귀신이 고칼로리가 무슨 뜻이야? 뭔 소리야? 귀신이 고칼로리야? 아니, 귀신이 왜 고칼로리라는 건데? 아니, 귀신이 고칼로리라잖아. 뭐라는 거지? 있잖아, 그 속담에서 귀신이 고칼로르시라고. 귀신이 고칼로르스? 귀신이 고칼로리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카톡 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남 얘기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죠? 예. 저도 혹시 저런 맞춤법 실수하고 그런 적 저런 있으신가요? 경우가 있었던 게 제일은 아니고요. 이제 네네. 그 같은 동기 중에 있어요. 예, 근데 예. 그 친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칠 때 그 무슨 이렇게 마크 이렇게 체킹하고 이런 그게 무슨 네네. 카드였지? 그래서 OMR 카드죠? 카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OMR 카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5회 말 카드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랬더니 오해 말 카드. 5회 말 카드. 그러니까 이걸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듣다 보니까 이런 네. 게 생기더라고요. 예. 오늘 이 방송을 네. 꼭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 옆에 앉혀놓고 볼 거예요. 혹시 이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 네. 예. 1443년에 창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이제 572살이 된 거죠. 이 한글이라는 게 이제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글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한자는 이 한반도에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이 한자가 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 거는 이 고조선이 한나라에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BC 108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이게 무려 400년 넘게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낙랑이 313년에 이제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긴 식민지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한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제 관료도 오고 군인이 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문자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한국어. 그런데 이 한국어를 표현하는데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어하고 이 한자가 딱 맞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일기를 쓴다. 오늘 참 그 밝은 달이 떴다. 밝은 달을 이제 쓰고 싶은 거죠. 일기에다가. 근데 이제 한자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한자로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명월. 명월이죠. 명자가 밝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제 월은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월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명월 말고 또 다른 방법도 가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었을까요? 한자에서 소리 나는 대로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발, 네, 발. 한자 발자. 저희가 지금 명 이런 것처럼 네네네. 밝은, 근. 예, 예. 그러니까 발. 한자에서 소리가 발자.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그 지편전 학사님.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 저렇게 지금 필발자, 가까울 근자, 뭐 도달하다, 통달하다. 이게 달자인데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 다른 말이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써놓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 밝은 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아, 한자로 아, 저렇게 밝은 달을 적었구나.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몰라요. 예, 그죠? 몰라요. 전혀 명월은 모르시겠죠, 차오루 씨. 알아요. 네,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모르고 앞에 이제 명월은 아시겠죠? 알아요. 네. 그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선조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생활을 했을 거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뜻으로 적는 명월 방식, 또 소리로 적는 밝은 달 방식, 이런 방식으로 외려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자로 뜨겁다, 열자. 그리고 이제 개 구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 차오루 씨는 아시겠죠? 네, 알아요. 예, 이게 뭐죠? 이거 핫도그예요. 핫도그. 그렇죠? 어머.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하고는 네. 관계가 없습니다. 핫도그. 그 예. 뜻으로 예. 핫 뜨겁잖아요. 예, 예. 또 그 개잖아요. 네. 그래서 뜨거운 개라고 그렇죠. 뜻으로 네. 그냥 그대로 통용했어요. 이거 한번 중국어로 읽어봐 주세요. 热狗. 热狗. 르거. 네. 예. 热狗. 이게 소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핫도그하고. 네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월 방식인데 제가 사실은 그 중국말을 전혀 못해요. 딱 3마디 정도 알거든요. 니하오, 你好. 셰셰, 谢谢. 두어차오치엔. 발음이 얼마예요? 이상하죠? 네, 예, 多少钱?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예, 그런 건데 제가 중국에 갔다가 한번 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습관상 하루에 그 요거트를 한 병 정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일단은 뭐 니하오는 돼요. 네. 니하오. 니하오. 근데 이제 중국어 모르니까 요거트 플리즈 이렇게 얘기했죠. 네, 못 알아들을 수.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발음이 좀 잘못됐나? 요거트 플리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요거트.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닌가 봐. 아 그래 좀 쉽게 가보자. 요크루트. 요크루트 플리즈. 몰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트를 못 사고 네. 이제 나중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슈안나이, 酸奶. 수안나이, 나이는 우유예요. 우유고?酸은 시다. 시다. 신우유. 예. 신우유. 그러니까 시큼한 우유.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명할 방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뜻으로도 적는다. 그런데 뜻과 이 소리 이것을 또 결합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가구가락이죠. 입이 즐겁습니다. 입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입이 왜 즐거울까요? 개운하니까. 개운하니까. 예. 차오루 씨가 발음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可口可乐. 코카콜라. 그러니까 이거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시면 입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뜻도 이제 가깝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따서 이제 표기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이제 한자를 갖고 이제 우리말을 표기한 건데 정조가 그 쓴 이 편지에 아주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끄트머리에 가면요 한글이 있습니다. 뒤죽박. 맨 끄트머리에 뒤죽박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조 임금이 심한지한테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 정치 상황 막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자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뒤죽박죽이라고 적어버린 게 아닌가. 어머. 한문을 배우면요 10년 동안 배워야 좀 읽을 수 있고 한문을 그리고 10년을 더 배워야 이제 한문을 자기가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갖고 문자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한문, 중국어로 읽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문자 문제, 이 언어 생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한민족의 그 천년의 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놀랍게도 15세기에 세종이 나타나셔서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 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세종은 원래 그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양령이고 둘째가 효령이고 셋째가 충령입니다. 충령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셋째인 이 충령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양령이 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제왕학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이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사냥 같은 거 하러 다니고 뭐 바둑 두고 건달들하고 밖에 나가서 어울리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는 안 하고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밤새고 뭐 이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가서 잠깐 노는 거야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절도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런데다가 이 양령은 또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이성에 눈 뜨면서부터 이 기생들하고 많이 그 사귀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매형의 첩하고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첩이 어리라고 정말 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어리를 또 궁궐에 불러들여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까지 낳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 태종이 많이 주의를 줬습니다. 나무라기도 하고 이 장차 임금이 될 세자가 그래서 되겠느냐 주의를 줬어요.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도 궁에 첩이 많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아버지하고 양령은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령에게 왕위를 넘겨줬을 때는 이 나라가 좀 걱정스럽다 해가지고 이 폐위하게 됩니다. 폐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둘째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째 효령은 좀 몸이 좀 약하고 총기가 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빙긋빙긋 웃기만 하고 뭐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종 생각에는 이게 군주감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이 얘기한 게 택현입니다. 택현 뭐냐? 어진 사람을 군주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충령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거든요.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너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몸이 아플 때도 책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다치면 안 되니까 책을 치우라고도 태종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그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뭔가 그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 방안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효령은 술을 마실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술을 한 잔도 못해서 대국의 사신과 대작을 못하면 이것은 이 예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충령은 술을 마실 줄 알고 게다가 적당히 마신다. 그래서 충령을 이 택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세자로 이제 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효령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못 마셔서 그래서 이게 간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못 마셔서. 그죠? 굉장히 아쉬운 얘기죠. 예. 마셔야 돼, 술 마셔야지. 술을 좀 드시나요? 즐깁니다. 즐기세요? 어느 정도? 많이는 못 먹는데 네네. 최근에 약간 좀 약간 바람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취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왕세 작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이 안 마시고 즐긴다. 이거 왕세 작가입니다. 예. 술 어느 정도 드세요? 저요? 예. 저는 많이 못 마셔서 나눠서 매일 마십니다. 매일 마셔요? 네, 매일 마십니다. 날마다? 네. 많이는 아니지만은 날마다 너무 마신다. 아플 때, 예. 너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예.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좀 횟수가 좀 지나친 거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왕세자감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구속감입니다.
예, 이건 지나치면은 좀 곤란한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령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놀랍게도 이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훈민정음입니다. 1446년에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훈민정음은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자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해례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혀소리 글자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입술 소리 글자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 요거는 이제 한자도 입구자는 네모죠. 거오. 그죠? 네, 맞아요. 예. 어떤 분들은 입이 왜 네모야 타원형이지. 이걸 또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동그랗지. 네, 동그랗잖아. 이걸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입구자 한자에서도 네모로 쓰는 것처럼 네. 바로 이제 입 모양을 이제 미음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창살에서 이렇게 보고 글자를 도안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그 발성기관의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요. 일본의 그 노마 히데키라는 그 한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정말 경악할 기술이다. 이 소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글자로 형상화한 겁니다. 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세종의 천재성이 있다고 봐요. 이 훈민정음은 자질문자라고 합니다. 자질문자. 이 자질문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음성적 그 성질, 특징이 그 글자의 형태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면은 이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영어 알파벳 A를 보면 이미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게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알죠. 네. 그죠? 그렇지만은 같은 소리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이 영어 알파벳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은 우리가 이제 어금니 소리 그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라는. 그런데 기역이 비슷하게 생겼죠. 네. 기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게 같은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하고 발음할 때와 그하고 발음할 때 전혀 입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물론 소리는 거칠어지죠. 그렇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적 성질이. 그리고 쌍기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저 세 글자가 비슷하다. 그리고 저 비슷한 세 글자는 같은 음성적 성질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훈민정음 창제는 아주 그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을 해서 신료들이 반대하거나 그러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공표할 경우에 분명히 반대가 있을 거라고 이분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비밀리에 이 창제 작업을 이제 하신 거죠. 세종실록에 이제 1443년 12월 30일 기록에 훈민정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옵니다. 이달의 친히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원래 이 실록에는요, 임금이 한 얘기, 또 임금이 하는 일 이런 게 다 적힙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집현전의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위시한 집현전 학사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집현전. 네. 그때 반대하셨습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최만리 부제학께서 이제 앞장을 서시고. 최만리라는 인물과 네. 사실은 그 집현전에 김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예. 이제 제가 김문이라는 인물을 역할했고요. 최만리와 김문은 한글 창제를 끝까지 반대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왜 반대하셨습니까? 네, 제가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왜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니 아는 그 드라마 상에서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 네. 겁니까? 예. 최만리와 김문은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네. 거였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최만리 그 반대 상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건 4대 모하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문자를 만들고 이런 걸 쓰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일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오랑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오랑캐 짓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무시한 독단이다. 독재라는 겁니다. 왜? 왕이라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혼자 이걸 만들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까지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아주 그 강하게, 아주 거세게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이 훈민정음은요,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창자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자들께서 이 밝힌 진실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혼자 창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근거가 이 세종이 이제 최만리 그 반대 상소를 반박할 때, 이때 이 세종이 이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했다는 그런 어떤 그 증거를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 최만리 부제학이면요, 이 엄청난 그 당대 학자고 석학입니다. 이 집현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아마 1, 2등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집현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 유학자입니다. 예, 성리학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학에는 정통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언어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그 세종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뭐냐?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이 언어학 전문가로서의 그 이 세종의 자신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사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세종이 업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훈민정음, 이 해례본이라는 훈민정음이라는 이게 완벽한 이 해설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설서를 만드는 작업, 해설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임금이 만든 글자가 이게 좋은 건지, 정말로 쓰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냐면 이제 책을 만들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지기 벌써 1년 전에 이제 용비어천가가 나오는 거고 원해본으로. 그리고 나서 뭐 월인청강지곡이라든가 또 이제 석보상절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언해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데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이 그 리더십이 아주 굉장히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자기한테 그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만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최만리 같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곁에 뒀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뭐 쓴소리하는 사람, 사실은 옆에서 자꾸 쓴소리하면은 그 만나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세종은 그런 분들 계속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쟤는 너무 고약해서 같이 뭐 이렇게 못 놀겠어 또는 뭐 같이 뭐 일 못 하겠어. 고약하다는 표현 하실 때 있죠. 네.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약해입니다. 이름이 고약해예요. 이름이 고약. 이분 이름이 고약해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직원을 서슴지 않는 분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돌직구를 막 날려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종이 이제 궁궐 안에서 불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고약해가 이 불사는 이 공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이거 선대의 유습이다. 이게 불교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삼국시대부터. 이 선대의 유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약해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옳지 않은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영원히 보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 다시 대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세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와. 네.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곁에 두고 같이 정세화를 의논했기 때문에 세종대의 정치가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평화롭고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약하다는 표현, 이것은 바로 그분이 고약해 이름에서 나옵니다. 고약. 나쁜 사람은 아니네요, 고약해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그런데 만일 훈민정음을 창제한 게 세종이 아니었으면 이게 보급이 됐을까? 창제자가 왕이 아니었으면 이게 보급이 됐을까? 여러분도요, 만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고 뭘 발명하잖아요? 그럼 알리고 싶으시겠죠? 그죠? 네. 알리고 싶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홍보가 참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발명 특허가 2개 있습니다. 오. 환자용 독소대하고 휴대용 물병거리라는 건데 아무도 몰라요. 알리고 싶지만 알릴 방법도 없습니다. 저희가 놀랄 걸 보니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 이게 창제자가 왕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글자가 좋아도 이게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급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에도 이 훈민정음을 집어넣습니다. 과거 시험.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거죠. 취직 시험 볼 때. 거기 영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죽어라 하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다가 이제 훈민정음을 집어넣게 되면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이제 공문서를 또 언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활발히 보급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은 하루 아침이면은 깨우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래도 뭐 열흘이면 다 이거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 축복의 문자였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 보급되면서 드디어 백성들이 이제 글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독서라는 것은 그냥 이 사대부들, 이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글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글을 쓰게도 되고 이제 책을 읽게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 한글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한 60여 년 정도 후에 그 설공찬전이라고 이건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 써진 소설인데 번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한글본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초의 그 한글 소설은 이제 홍길동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처음부터 한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균이란 분이요. 한글로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정말 파격입니다. 그때 지식인들은 그냥 한문 쓰는 거거든요. 한자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한문을 안 썼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 친구들이 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서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자들하고 같이 이 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적서 차별 이런 걸 없애달라. 근데 이제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탐관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정치를 함으로 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얘기하고 이 사회가 개혁이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그것을 한문으로 쓰면 그걸 누가 읽습니까? 양반. 바로 개혁돼야 될 그 대상들이 그 몇 사람들이 읽고 끝나는 거죠. 읽기는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글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 홍길동전을 쓰면서
바로 그 당시 사회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공감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백성들의 목소리를 자신이 대변했다는 거. 저는 거기서 이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 단순히 이게 뭐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처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담긴 그런 내용과 의미가 더 우리가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책점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책 대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전기수입니다. 전기수는 뭐냐면 이 한글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수가 장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종로거리 같은 데서 한글 책을 들고 나타나서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쫙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제 이 김상중 씨나 김정학 씨 같은 배우 아니면 김민경 씨 같은 우리 저 개그맨 아니면 권혁수 씨 같은 이렇게 아주 성대모사 이런 것도 잘하고 아마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재밌게 읽어주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전기수는 아주 그 좀 뭔가 이렇게 막 절정으로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딱 범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사람들이 엽전을 막 던집니다. 그래서 엽전이 쌓이면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제 정조 14년인가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전기수가 갑자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네, 왜요? 예? 너무 생생하게. 예. 그러니까 전기수가 너무 생생하게 읽다 보니까 듣다가 몰입돼가지고 저런 나쁜 놈이 저 장군님의 원수. 너무 몰입해서? 이래가지고는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요? 아마 이제 그때 뭐 기록에 의하면 그 임경업전, 임장군전을 아마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경업 장군이 나중에 이제 그 김자점의 모함을 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런데 이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이 전기수의 등장. 그만큼 이제 한글 소설이 인기가 있었다는.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종 교수입니다. 자, 전기수는 소설 속의 역할을 따라서 억양과 몸짓과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소설 속에 푹 빠져들게 하는 소설 낭독 전문가입니다. 대체 왜 소설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종로 한복판에서 왜 죽어야 했을까요? 전기수는 담배가게 앞에서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간신 김자점이 임경업 장군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대목에 이르자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담배를 자르던 칼, 절초검을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전기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이놈, 네가 김자점이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청중이 휘두른 칼에 전기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너무 어이없는 죽음이죠. 얼마나 실감나게 그 낭독을 했길래 그 서사에 몰입을 하게 되고 동일시할 정도로 침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자점으로 전기수를 착각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조선 소설에 빠지다. 18세기 조선은요,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궁궐에서 총구석까지 소설을 즐겼던 시대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요, 영조가 구운 몽을 누가 썼는지 궁금해해요. 문장이 매우 좋고 구성도 뛰어나다. 소설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실은 사도세자입니다. 굉장히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한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유기와 수호지, 삼국지 등 중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중국 소설 회모본의 서문을 썼을 정도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관리들, 신하들도 소설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조의 소설관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787년 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황이라는 사람과 이조참이 김조순이 예문관에서 숙직을 하다가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당송 시대를 배경으로 한 팽산냉연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요. 이 팽산냉연이라는 소설은 소위 말해서 제자가인 소설이라고 해요. 재주가 뛰어난 남자와 완벽한 용모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성의 혼인 과정을 소재로 한 청나라의 통속 소설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숙직 잘하고 있나? 라고 이제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소설 읽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정조는 이 소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치에 어긋나고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음란하고,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건 성적으로 음란하다라는 표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특한 음악이나 색깔 같은 것이라고 규정을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소설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됐던 서적들을 전부 수거해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거에 그치지 않아요. 소설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도 숙직하다 조금 시간을 짬내서 이상광, 김조순 두 사람을 파직시켜버립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할아버지인 영조와는 달리 이 소설을 굉장히 배척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정조와는 달리 민간에서는요,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책을 빌려주는 업이 성행해요. 이거를 이제 세책업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보는 방식에서 돈을 내고 빌려보는, 즉 상품화의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당시 도성에 약 15군데 정도의 세책점이 성행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세책점은 긴 소설을 여러 책으로 쪼개가지고 연속해서 빌려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소설책은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빌릴 때 담보물을 맡겨요. 그런데 잊어먹거나 상하면 전체 작품에 대한 비용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재산을 탕진하는 수준까지 간 겁니다. 실학자 이덕무라는 분과 최재공이라고 하는 분이 걱정하는 글을 남겨요. 이덕무의 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사소절이라고 하는 책을 짓는데요, 이 사소절은 여성의 덕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소설을 돈을 주고 빌려보는데 깊이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자까지 생겨나고 집안이 기운자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원암 선생 집에서는요, 근래 양반 부녀자들이 능사로 경쟁하는 것 가운데 패설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 부녀자들은 식견이 없이 비녀나 팔찌, 보석류를 팔거나 빚을 내면서까지도 서로 경쟁적으로 빌려와서 긴 날을 보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된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을 남겨요.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소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설을 우리가 향유하죠? 그것은 바로 전기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전기수는 매일매일 선비처럼 차려입어요. 하얀색 두루마기를 쫙 입고 정자관을 탁 쓰면서 한 손에는 부채를 들기도 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책을 탁 펼쳐서 읽는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전기수가 썼던 모자가요, 2층하고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간 매산자 모양의 선비들이 방 안에서 쓰는 모자였는데, 배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정자관이 활용됐던 거예요. 전기수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했을까요? 조수삼이라고 하는 분의 문집, 추제집 기편에 전기수난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기수는 동문 밖에 산다.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기전 등과 같은 한글 전기 소설을 암송한다. 매월 초하루 첫째 딸이 밑에서 앉고, 2일째는 둘째 딸이 밑에서 앉고, 3일에는 배옥에 앉고, 4일에는 교동 입구에 앉고, 5일에는 대사동 입구에 앉고, 6일에는 종로 앞에 앉는다. 책을 잘 읽어주기 때문에 구경꾼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싸게 된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 육가에서 오가를 거쳐 종로 4가에서 다시 낙원동 부근과 인사동을 지나 마지막으로 보신각 자리에 온다.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목청이 아주 좋게 소설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연기도 해가면서. 그런데 말이죠, 입장료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듣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수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요전법을 썼습니다. 요전법. 요는 뭐냐면 맞이하다,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전기수가 이제 요전법을 쓰면서 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조수삼은 요전법을 두고 아주 묘한 기술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는 이야기를 가장 절박하게 돌아가
반드시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듣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돈을 부르는 법, 요정법이라 한다. 무기가 뭘까요? 침묵이에요, 침묵. 저 심청과 신봉사가 만난 결정적인 장면. 이몽룡이 춘향을 만나서 옷구름을 이렇게 쫙 푸는 장면에서 탁 멈춰버려. 야, 계속 얘기해줘. 야,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던져. 돈을 던지는 거예요. 정기수는요, 이렇게 돌연 침묵을 탁 하고 돈이 싹 쏟아져요. 그러면 딱 보고 나서 성에 차지 않으면 또 침묵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충분히 쌓였다 싶으면 이야기를 다시 맛깔나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곱지 않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문란함을 전기수에게 이제 화살로 쏘는 것인데요. 소설책은 글 공부를 해야 될 선비나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될 여성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했던 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펴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정조는 선비들의 문체가 바르지 못하며 검열을 했죠.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하고 체벌을 하기도 했어요. 이옥이라고 하는 문인은 나중에 이 문체 반정에 걸려서 과거 시험을 못 볼 정도로 벌을 받아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전기수는 비판을 받는 존재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전기수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전기수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능한 예능인이었고요, 지식의 전달자이기도 했고요, 공론의 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글자를 모르던 사람에게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존재. 돈이 없어서 사치품을 살 수 없었던 사람에게도 사치품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줬던 존재.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저작거리에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를 포함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기수의 목소리에 즐거워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굉장히 전 중요한 존재로 판단합니다.